자, 요번에 살펴볼 곳은 평민권의 확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그 앞에 얘기한 것처럼 평민의 어떤 경제적, 군사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참정권을 요구하게 되고, 얘들 이 귀족과 평민 간의 대립이 초래하죠. 이게 오탄데 좀 고쳐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탈리아 반도 통일 과정과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걸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그래서 뭐 호민관 설치, 평민의 설치, 시위포법, 니키누스법, 호르티슈스법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호민관 설치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호민관 설치는 이제 기록에 보면 "성상 사건을 계기로 해 갖고 호민간의 신분이 보장됐다." 이렇게 인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 이 성상 사건은 뭐냐 하면, 그 로마에 보면 그 옆에 성산이라고, 이 성자는 성스러운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인제 성스럽게 생각하는 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인제 이때 로마의 시민들 상당수가 여기 가서 일종의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야. 파업을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내 주장을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도시 국가를 만들겠다, 독립해서." 자, 이렇게 이제 하면 이 귀족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인제 했는데, 이 성산 사건이 인제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 번 있었어.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평민들이 인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제 일종의 투쟁 방식으로 성산을 이제 가서 투쟁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인제 여러 가지 인제 법률이나 제도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의 하나가 인제 뭐냐면 호민관 설치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호민과 관련된 내용은 잠깐만요. 예, 호민과 관련된 내용은 그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다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평민회가 설치됐죠. 평민회가. 평민회가. 그래서 요게 나중에 인제 부족회로 개편됐는데, 원래는 평민만 이제 가입했다가 나중에는 귀족도 이제 들어가면서 부족회로 이제 확대 개편됐는데, 요건 좀 나중에 뒤에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법을 설정했다, 제정했다. 이게 로마 최초의 이제 성군법인데, 예전에는 간습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했죠. 이 간습을 하고 뭐 불문법을 하다 보니까 코에 보면 코골이 뭐 기은 귀걸이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귀족들의 어떤 자의적인 법 해석들이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로마 신화 시민 로마 그 시내 중간에 동판을 딱 이렇게 세워 가지고 동판에다가 그걸 여러 가지 법률을 명문화시켰죠. 이게 최초의 인제 성문법이야. 그래서 그 당시 인제 이걸 통해서 귀족들의 어떤 자의적인 법률 해석을 견제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볼 때는 약간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뭐 귀족 계급의 어떤 우월성을 인정하고, 그 귀족과 평민 간의 예전부터 결혼을 금지했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만약 아버지가 아들을 3번 이상 팔았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부터 해방된다, 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있네. 아버지는 아들을 강간, 매매 또는 노동시키거나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종신토로 갖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 가부장의 권한을 무제한 보장해 준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제가 이제 그 서양사 심화 교재에 그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을 좀 약간 적어 놨어요. 요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예. 자, "로마 최고의 성문법인 시위폭포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시민의 위원이 그리스 법률 등을 참고해서 BC 451년에 시폭법을 제정했고, 그다음에 2표가 추가되어 시위폭법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1표는 그 소송에 관한 규정, 제3표는 채무 변상에 관한 규정, 제4표는 민법에 관한 규정 등이다. 로마인들은 시족제를 유지하면서 가오는 마치 하나의 작은 국가와 같은 것으로, 그래서 가부장의 권한이 거의 무제한 보장받았다. 또한 귀족과 평민의 통원금 규정과 같이 양자 간의 차별은 아직도 뚜렷이 남아 있었고, 다만 의미가 있다면 법의 성문화를 통해서 적어도 귀족의 자율성을 한계를 걷다는데 나름대로 시부의 의의가 있다라는 데 있죠. 자, 그다음에 인제 법이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리퀴디우스 섹스티우스법이에요. 보통 서양에서는 그 법의 발의자에 따라서 그 이름을 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니키우스와 섹스티우스가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니키우스 섹스티우스법, 이렇게 인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요게 법의 명칭이 뭐냐, 이렇게 문제 나왔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니키우스 섹스티우스법이라고 인제 할 수 있는데, 약칭해서 그냥 니키우스법이라고 또 해요.
사형사 개론에도 그냥 니케 수법이라고 적어 놨고요. 그래서 니케 수법만 써도 맞게 해줄 것 같아. 제 생각에. 그게 몇 년도였더라. 오래됐어. 19 년, 20 년은 문제였는데 하여튼 그게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고요. 그럼 니케 섹스트 수법의 이제 내용이 뭐냐. 두 가지로 구성돼 있죠. 하나가 집정관 한 명을 부유한 평민에서 선출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집정관을 주로 이제 누가 이제 파트너키 활동 귀족에서만 선출됐죠. 일반 평민들은 참여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명을 평민층 그래서 돈이 있는 평민층이야. 명문화돼 있지 않지만 되게 이제 돈이 있어야지만 그게 이제 뭐냐면 집정관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 집정관은 무교수가 였죠.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래서 주로 이 부연 평민층은 뒤에 얘기했지만 로비데스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귀족의 대토지 소유를 제한을 했고요. 그래서 공유지 506 500 유그라 이상의 소유를 불허함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자연을 보호했고 그다음에 여기 집정관이라는 건 정무관이죠. 정무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집정관인데 오늘날만의 정무관은 뭐냐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무직을 간직을 개방했다. 근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게 무보수이기 때문에 아테네처럼 이제 보수를 받고 이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인제 뭐냐면 어느 정도 돈이 있는 부유한 평민들이 했다. 노비에스 계층이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의 법률 호르테시우스법이야. 예. 이 호르테시우스법은 평민의 결의를 원론의 승인 없이 국법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귀족과 평민의 법률상을 동등하게 이뤘다. 이렇게 인제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의회할 때 인제 민회할 때 이제 설명했지만 여기에 잠깐 언급하면 평민회는 인제 그 평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그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근데 얘네들이 만든 법은 만약에 원로원들이 인제 뭐냐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승인을 거부할 수 있어. 예. 그러면 평민회는 입법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귀족들의 이해관계를 건드리지 않은 범위에서만 뭐냐면 입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호르테시우스법에 의해서 평민들도 이제 뭐냐면 귀족들의 이해관계를 건드리고 평민들의 우위를 신장하는 법을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거야. 원로원이 이제 뭐냐면 승인을 필요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인제 법률상 귀족과 평민들의 법률상 동등화를 이뤄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호르테시우스법 전후로 해 가지고 의회에 이제 민회가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 가지 민회 중에 예전엔 백인회가 주도권을 장악했는데 이때부터는 평민회가 부족회가 인제 주도권을 장악하게 돼요. 예. 요건 뒤에 민회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귀족과 평민 간의 결혼을 금지를 했던 법이 있는데 이걸 금지를 해제했죠. 이거 법을 허용을 했죠. 이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잠깐만요. 그래서 인제 이 칼로레이아 법은 귀족과 평민들의 예전에 결혼을 금지했는데 이거 허용하는 법이에요. 이게 오타예요, 오타. 예. 자 그다음에 오구리안법 같은 경우에는 평민들의 신간직을 개방했다. 그래서 평민들의 권한을 이제 뭐냐면 많이 인정을 해 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아마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니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하고 호거테시우스법, 시비프법 요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로마의 권력 구조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로마의 권력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 균형이야. 법을 서로 균형하고 견제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핵심적이거든요. 서로 간의 균형과 견제를 해서 로마의 권력 구조를 만들었는데 크게 인제 로마의 권력 구조의 큰 역할을 하는 게 원로원이죠. 일단 이 원로원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부에 해당하는 뭐냐면 집정관, 독재관, 후민관 이런 것들이죠. 요게 독재관은 좀 제하고 요건 제하고 여기에 정무관 예. 이게 이제 원로원과 그다음에 정무관 요 파트가 있는데 요거는 행정부 오늘날 행정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민회죠. 입법권을 오늘날 의회 같은. 그래서 요 이제 원로원과 행정부와
그다음에 민해가 이렇게 이제 서로 뭐냐면 견제하고 균형하는 게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서 인제 또 안에서 뭐 또 견제와 균형이 있어요. 이 질전관 관련돼도 두 명을 뽑잖아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도록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행정부 역할을 하는 것이 집정관인데, 집정관을 비롯해서 그 밑에 이제 감찰관, 법무관 등등인데, 요걸 이제 먼저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뭐냐면 인제 집정관을 보겠습니다. 네. 집정관은 행정과 군사 및 대권을 장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이제 원로원과 협의해서 민회를 소집하는데요. 보통 1 년을 해요. 임기 1 년. 보통 정무관들은 임기가 1 년이에요, 통상. 예. 그러니까 오늘날 대통령을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한 명을 둔 게 아니라 두 명을 뒀죠. 두 명을. 그래 갖고 이 사람들은 인제 뭐냐면 6 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교대를 해 갖고 인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뭔가 이제 그 카리스마 있게 나가서 인제 뭐냐면 이끄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독재관 한 명에게 정권을 줘요. 정권을 준다. 자, 그래서 집정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러면 이 집정관은 퇴직 후에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원로원으로 이렇게 들어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원로원의 구성원이 돼. 그래서 이제 집정관 외에도 그 밑에 있는 뭐 감찰관, 법무관, 검찰관, 뭐 재무관 같은 이 정무관들은 얘네는 1년 퇴직 그 임기 마치면 자연스럽게 원로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로원이 원래는 이제 초창기 때는 의결기구였죠. 그러다가 이제 평민들의 권한이 커지면서 의결기구가 아니라 이제 자문기구로 인제 뭐냐면 바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민주공화정을 이끌었던 기구는 원로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차피 인제 퇴임 후에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로원의 충고를 무시할 수가 없어. 예, 원로원의 충고를 무시했다가는 나중에 원로원이 될 경우에 인제 이 안에서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로원의 충고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마 공화정이라고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처럼 이제 그 평민들이 와서 뭐 정치를 하는 직접 정치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아니죠. 그러니까 대의제 형태이기 때문에 대개 이제 이 집정관이 이제 뒤에 있지만 노비데스 계층이 되고, 이 노비데스 계층이 또 원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 원로원들, 노비데스 계층들, 이 원로원들이 실제로 집정관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주도해서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들이. 이거 우리가 이제 호민관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이제 하니까 얘네들의 그 계층이 평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호민관들도 기본적으로 노비데스 계층, 예, 원로원 계층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형식상 이제 민중들을 끌어들여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로원 계층들이 주도한 정치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민주공화국의 형태가.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정무관의 집정관 관련된 내용들만 이제 좀 설명했는데, 어 여기 이제 그 외에도 여러 인제 뭐냐면 그 정무관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여기 좀 보면 심화 규제 보면 법무관도 있고요. 그래서 법무관은 인제 그 집정관 다음에 두 번째 자리인데, 대개 법무관을 거쳐야 집정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있고, 전쟁 시에는 집정관이 사망할 경우에는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고요. 그 넘버 2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애들레, 재무관, 감찰관 이런 여러 정무관도 구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원로원이죠. 원로원은 정무관이 퇴직한 후에 이제 들어가는 자리가 원로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제 뭐냐면 초기 때는 그 실제로 집행기구였죠. 나중에 자문기구로 바뀌지만 정무관은 지인사로 구성됐고요. 형식적으로 집정관에 의해 소집되지만 집정관과 협의를 한다. 이 집정관보다 훨씬 더 우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화정의 최고 권력기구다. 일종의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최고 기구고요. 원로원의 충고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집정관도. 왜? 집정관도 퇴임 후에는 원로를 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서 딸을 당하지 않으려면 집정관 스스로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민주공화국 때도 이 원로원 계층들이 인제 장악을 했고, 그래서 이 원로원 계층은 이제 뒤에 이게 노비데스 계층들이 주로 담당했죠. 그 정무관들이 노비데스를 하니까. 예, 노비데스는 종류의 파트리키, 혈통귀족과 부유한 평민들이
일종의 통용권을 형성해 갖고 만들어진 계층이 이 노비데스 계층이고, 노블레스의 어원이 된 계층이 노비데스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호민관을 볼게요. 호민관은 평 이것도 예전에 기초문제에 나왔던 건데, 자, 평민회를 설치하죠. 그리고 평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정무관이나 원로원의 결정을 거부하는 권한이 있어요. 이걸 비토권이라고 해요. 비토권.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이제 행사하는,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행사하는 권한 있잖아요. 이 비토의 어원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로원 결의가 평민의 권위가 어긋날 때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또 정부 간의 어떤 권한, 뭐냐면 요구, 조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비토권이 한다. 그래서 이 거부권의 어원은 비토권, 나는 반대한다는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할 때 이는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호민관은 임기가 1년이고 집정관 경우와 동의나 합의체 운영이고, 호민관 한 명만 구성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사람이 두세 명 있다가 되게 이제 뒤에는 뭐 10명 이렇게 해 갖고 막 16명까지 이제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제 뭐냐면 합의체를 운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들 또 권한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체와 생명에 불가침 권한. 그래서 호민관을 공격해서 뭐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은 이제 나서 처형을 당해. 그래서 이 호민관은 황민 세력들의 어떤 이제 뭐냐면 신장과 함께 학대를 강화시켰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 호민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평민 계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평민의 이익을 옹호하긴 했지만 이들도 일종의 무보수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노비네스 계층들이 담당했어. 어차피 노비네스 계층 안에는 또 그 평민이라는 그 내용도 있잖아요. 부유한 평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민관도 엄밀히 말하면 원로원 계층, 노비네스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이 인제 또 뭐 성장하면 뭐 정무관도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집안 출신이 되게 좋아요. 예. 자,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인제 민회를 보겠습니다. 자, 그 로마 시대 때 민회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하나가 쿠리아회, 이게 초창기 그 민회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병사회, 백인회, 이런 계층과, 그다음에 인제 또 뒤에 평민회가 있어요, 평민회. 평민회를 나중에 부족회라고 또 해요. 이게 이제 번역상 인제 있는데 트리프스회라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트리프스 인민회가 있어요. 인민회. 네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민회는 이제 선발할 때 세 가지 기준으로 인제 하죠. 하나가 트리프스. 이 트리포스라는 의미는 혈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때는 행정적인 의미에서 인제 행정구역에 입각해서 선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가 뭐냐면 재산에 따라서 인제 하는 거야, 재산. 네. 그래서 인제 고 세 번째가 이제 혈통이죠, 혈통. 음. 그래서 이제 요렇게 세 가지 있는데, 트리포스는 여기 요때 트리포스는 행정적인 의미였죠. 여기에서 이제 만든 것은 뒤에 이제 부족해. 평민회죠. 그다음에 테이프스 인민회. 원래 인민회도 이제 활동 위주인데 이게 행정적인 의미로 바뀌게 되고, 재산에 따라서 하는 것은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백인회가 있어요. 백인회는 재산에 따라서 이제 무장 정도를 달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인회가 인제 있고, 그다음에 혈통에 따라서는 초창기 때 쿠리아회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돼,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인제 이렇게 민회를 뽑고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쿠리아회가 이제 결정권을 갖고 있다가 백인회로 넘어가고요. 백인회에서 다시 부족회, 평민회로 이렇게 넘어가죠. 예.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노마의 민회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쿠리아의, 백인의, 부족해. 그래서 인민회를 요 부족해하고 백인회와 동일시 여기고 인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하고 여기. 근데 아니에요, 이거. 인민회는 따로 있어요, 따로. 물론 이제 권한이 약하긴 해. 권한이 약하긴 했지만 따로 있었다. 트리프스 인민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 찾아보시면 있고 서양사 강좌에도 나와 있어요. 예. 하여튼 4 개의 민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인제 그 민회에 관련된 내용을 인제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쿠리아회를 볼게요. 이 쿠리아회. 이 쿠리아는 초창기 때 민회죠. 예, 초기에 인제 사회 시족적인 조직을 구성을 했고, 완전히 인제 혈연적인 구성이에요. 그리고 귀족이 지배하고 파트리키라는 귀족이 지배했고요. 각 쿠리아별로 집단 포교를 하고, 그다음 왕과 원로원의 결정을 인준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게 포결 방식이야. 포교 방식이 집단 포교냐. 집단 포교. 그래서 인제 고대 시대 때는, 그러니까 정근대 시대 때는 유럽에서는 두 가지 포교 방식이 있는데,
개인별로 표기하는 방식 있고 집단별 표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개인별 표기 방식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다 집단 표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병사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평민에 있죠. 부족해도 지역 단위로 포교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래서 집단 포교 방식이 주였다. 그리고 우리가 삼부회 같은 경우에도 집단 포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할 때는 상당히 좀 약간 이상하지만 서양의 정근대 시대 때 그 서양에서는 그 개인별 투표보다는 이 집단별 투표를 많이 했어. 이거는.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그 집단별 투표죠. 주별로 집단표를 해 갖고 싹스 해 갖고 이제 주는 거잖아요, 선거인단을.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병사회를 보겠습니다.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병사회 또는 백인회 이렇게 이제 불렸던 건데 이 병사의 배경을 형성 배경을 보면요. 중장 보병 밀집 대형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시민군 편제가 됐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정치적 권력을 이제 주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병사회고요. 그래서 병사회는 아까쯤에 이제 제가 잠깐 세르비스 왕 때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거는 기록상 남아 있는 거고 학자에 따르면 이제 그 후대에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어요. 예. 그래서 BC 6세기, 7세기 때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있고 자, 구성을 보면 신분 구별 없이 앞에서 얘기한 코리아에는 그 귀족들이 이제 영향을 행사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재산 정도에 따라 이게 중요해. 아까 재산에 따라서 병사회가 구성됐다고 했죠. 그래서 기사 계급과 5등급으로 구분했다. 요때 기사라는 건 중세 시대 때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건 뭐냐면 기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병. 그 당시에는 자담, 자기 부담이기 때문에 기병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되게 이제 귀족들, 부유한 평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귀족 그 계급 이제 얘네들이 기병으로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사라는 것은 일종의 뭐랄까 말을 이제 뭐냐면 해 갖고 이용해서 이제 군대에 참여한 사람 이렇게 보지 중세 시대 때 어떤 계층으로서의 의미에서의 기사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 그래서 이제 요때 초창기 때 그 얘기한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인제 보병은 또 5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총 193개 백인대로 구성되는데요. 요걸 이제 좀 약간 표로 이제 만들어 봤어요. 자, 일단은 기병, 기사 계층 18개 집단으로 구성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두 개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큰 병의 기병이에요. 여기는 계층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뭐야 말을 이제 뭐냐면 이용해 갖고 병력을 이제 기병이요. 기병을 이제 다닐 수 있는 어떤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병이라고 이제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노비데스가 있고 그다음에 기사 계층이 있어요. 예. 여기는 큰 개념의 기사고 여기는 계층적 의미의 에키테스 계층이에요. 얘기야. 그래서 로비에스 계층들은 주로 어떤 계층이냐? 앞에서 파트리키라고 해서 인제 뭐냐면 성이 있는 이제 귀족들 있죠. 혈통 귀족들. 거기에다 이제 부유한 평민들이 이제 나중에 등장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혼인권을 형성해. 그러면서 형성된 것이 이제 노비데스야. 그리고 이 노비데스가 상당히 원로원들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 좀 원로원 계층이에요. 그 원로를 통해서 실제로 로마의 민주공화 과정을 장악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그래서 이들은 혈통 귀족과 그다음에 기사 상층 그러니까 부유한 평민층의 이제 상층을 해 가지고 이렇게 노비데스 계층이 있고 그다음에 부유한 평민 중에서도 좀 약간 등급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기병으로 활동할 수 있는 중하층이 있어. 이들이 이제 기사 계층이 되는 거야. 예 에키테스 계층이죠. 그래서 이 에키테스 계층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노비데스 등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에키테스하고 노비데스가 갈등 사항도 있어요. 얘네들이 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사 계층은 어떻게든 노비데스 계층으로 이렇게 등업을 하고 싶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면 공화정 말기 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그러면 기병이 주력이었냐? 그게 아니죠. 보병이 주력이에요. 보병이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자기가 걸어서 인제 무장을 해 갖고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싸우는 애들 보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병도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중장 보병이 있고 경보병이 있어. 중장 보병은 밀집대형 형태죠. 온몸에 인제 뭐냐 갑옷을 이제 하고 장창을 가지고 밀집대형 형태로 인제 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제 중장 보병인데 이들을 이제 예 아사드위 계층이라고 하거든요. 잠깐만. 예. 아사두이, 뭐 아시두이 뭐 이런 계층인데 자 이들 계층이 주력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가 이탈리아를 이제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
아사두이라는 계층들 이런들이 이제 주적으로 이제 활동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들이 인제 뭐냐면 있고 그래서 포에니 전쟁까지 인제 이들이 주력이었고요. 그 외에도 간단한 무장을 하는 이제 경보봉이 있어요. 예. 중장보병 같은 경우에는 인제 기동력도 떨어지겠죠. 왜냐면 무거운 이제 뭐냐면 갑옷 같은 걸 입고 다니는. 근데 경보봉은 갑옷은 가볍게 하고 이제 간단하게 하고 인제 뭐냐면 칼이나 뭐 창으로 이렇게 무장한 활로 무장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제 보조부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들도 인제 등급에 따라서 인제 2 등급부터 해서 5 등급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경보원과 경보원 밑에 또 뭐냐면 무상자 계층이 있어. 프로레타인데 얘들은 아예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무장도 못 해. 그럼 얘네들 전쟁 기간 동안 뭐 하냐. 보급을 하죠. 짐을 나눈다는 거나 그렇게 직접 자기가 전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보급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피는 많이 누가 흐르죠? 당연히 요 중장보병들이 이제 뭐냐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의 권한이 많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백인의 구조에서.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 백인회는 개인별 투표가 아니라 집단별 투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198 개의 집단으로 구성되는데 198 명이 집단이 안에 한 개 집단에 100 명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수백 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상징적으로 백인이라고 이제 100 명으로 선정해 갖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투표를 시작하면 위로부터 해 갖고 이제 하죠. 그래서 혈통 귀족하고 뭐 이렇게 노비레스 계층부터 해서 기사 계층, 중장 보병 계층까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미 가반이 넘어가요, 수가. 그래서 그 위에 밑에 있는 의미는 없어요. 어. 그래 가지고 실제로 요 백인에는 요 애들이 그 뭐냐면 의사결정을 하고 특히 요 중장보병이 뭐냐면 80개 집단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다 애들이 실제로 발언권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노비레스, 기사, 중장보병, 경보병, 무상계층, 무상자 계층, 프로레타 계층은 다 이제 재산에 따라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인제 넘어가세요. 그래서 인제 개인별 투표가 아니라 이 백인대별로 이제 뭐냐면 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인제 18개 백인대하고 80개 백인대 그 중장보병 아시드위까지 딱 넘어가면 98 개의 집단들이 인제 가반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인제 뭐냐면 백인대 투표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1 계급인 요때 제1 계급은 인제 보병에서 중장보병이죠. 중장보병이 주도권을 장악했고 그래서 인제 있고 그리고 귀족과 부연 평민도 같이 인제 이렇게 활동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의미가 있다, 투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한은 원래는 인제 백인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재산에 따라서 이제 뭐냐 군사적 그 재산에 따라서 이제 군 자기 무장 정도에 따라 이렇게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에 출발했어요. 그렇지만 점점 정치 영역까지 확대됐고 코리아의 이제 권한이 이양됐는데 나중에 인제 호르테시법 전후로 해 가지고 다시 인제 이걸 부족해서 양도해요. 그래서 권한 양도를 보면 처음에는 쿠리아에 그다음에 병사라고는 백인회 그다음에 부족회, 평민회라고 하죠 이걸.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왜 이렇게 요쪽에 넘어가냐면 호르테시우스법이라는 어떤 법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상황도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기본단이 뭐예요 얘네들은. 재산에 따라서 어느 군비를 얼마나 많이 따라서 인제 하는 거잖아요. 군대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얘네들은 인제 뭐냐면 이탈리아가 팽창할 때는 이게 뭐야 이게 곳곳에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보통신이나 이런 것들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애들 그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인제 집행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야. 근데 부족회 같은 경우에 노마의 트레프스 지역 단위로 되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제 민의 기능이 백인회보다는 요 트레프스를 바탕으로 한 부족회를 이제 권한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하여튼 부족회로 넘어가기 전에 법 제정이라든지 공직자 임명, 이 주요 공직자 임명이나 대외정책 결정, 주요한 사법기능 행사, 전쟁과 강화 결정들을 어디에서 했다? 요 백인회에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백인회 중심의 군제 개편의 특징은 중장보병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이 시민권을 편성했고요.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재산 소유에 따라서 이제 분편을 하죠. 물론 이것도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노비데스나 이런 계층 중에 이제 파트리키 같은 경우에 원래부터 재산이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 보니까 위의 계층에 포함돼 뭐냐면 편입돼 있지만 여기까지 중장 보병까지 정치에 나름대로 참여시킨 데 의미가 있죠. 예. 자, 그래서 노마사의 핵심적인 민회를 구성했다. 평민회가 이제 주도권을 장악할 때까지는 이 노마사의 핵심적인 민회로 구성됐고요. 의미는 뭐냐? 의미도 에워도 있죠. 자, 중장보병이 평민들의 권한을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평민들 형식적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 중에 부유한 자에게 실질적인 발언권을 부여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기사나 특히 노비데스 계층도 있죠. 요거는 기사 상층으로서 이제 평민들이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들이 파트리카 결합돼서 정무관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많은 이제 발언을 행사하죠. 그래서 하여튼 신분과 활동의 구분이 사라지고 시민 전체에 일체감을 부여했다.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국가의 의미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국민국가의 의미는 뭐예요? 이게 대외적으로는 불공국가고 대내적으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법 아래서 평등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군역도 하고 대신에 또 선거권도 얻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일체감을 이제 형성하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이 평민들에게 자신들도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만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리고 귀족들과 나라에 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일체감을 줬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주의할 것은 그건 상징적 의미다. 그런 의미는 좋긴 하지만 실제 정치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와서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 정치가들이 하는 거고 그 당시에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사람도 대의민주주의 정치이기 때문에 투표권 행사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업 다 때려치고 거기 가서 정치가들로 활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정치가들이 이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 노비데스 계층들이야. 노비데스. 네. 정무관을 담당을 했던 이 노비데스죠. 정무관과 원료는.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평민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공화정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것은 이 노비데스를 중심한 가두제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로원 계층들이 주도를 했다는 거야. 원로원 계층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정은 이 노비데스 원로원 계층들이 주도를 했다. 이 의미는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와 달라요.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고 여기는 민주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몇몇 사람들이 이제 소수의 어떤 지배층들 중심한 어떤 가두 정치 형태였다. 그러니 노비데스 계층들이 그 정치를 장악했다는 거. 예. 자, 그다음에 평민회를 보겠습니다. 자, 평민회는 인제 뭐냐면 이게 번역에 따라서 인제 좀 약간 다른데 이 트레푸스회라고 하거든요. 자, 이 트레푸스회라는 것은 인제 앞에서 행정적 의미라고 했죠, 이 당시에는. 예. 원래 혈통적 의미였다가 그래서 이제 이걸 부족해 평민회인데 뭐 이걸 제가 이제 좀 그래요. 왜냐면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번역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해. 한국사나 이 동양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사는 딱 기준이 있어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딱 용어 기준도 있고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한자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해석에 따라서 서양사는 뭐 이렇게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어떤 학자는 저렇게 해석하고 왔다 갔다 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기준을 제가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것이 이제 평민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인제 뭐냐면 여기 보면 포퓰리우스법인가? 요 법에 의해서 뭐냐면 귀족들도 같이 참여하게 돼. 그러면서 이름이 이제 뭐 부족해, 트이푸스회로 이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평민회, 부족해, 트이푸스회 동일한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세요. 네, 초기 때는 평민만 참여했지만 나중에는 여러 계층도 같이 참여했다. 귀족도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평민회는 기본적으로 호민관을 선출하고요. 그래서 선출하고 의장 역할을 하고 호민관이 초기 호민권의 어떤 거부권의 권한이 집중됐지만 점점 이제 평민권의 성장과 함께 입법권을 인정하는데 그래서 홀트시법이 그 계기가 됐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인제 홀트시법에 의해서 평면 결정이 원료를 승인을 치지 않고 그대로 법을 인정받으면서 평민들은 이제 예전에는 뭐 귀족의 눈치에 따라서 입법권을 이제 발휘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죠. 예, 귀족들만 귀족들의 이해관계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하다 보니까 입법권이 많이 제한이 됐어. 그렇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민의 기능을 했다. 홀테스법에 따라서. 자, 그리고 호민관을 선출하고 저 이거 하죠. 예. 그러면 이게 중복된 내용 같아.
자, 호민관이 평민의 의사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평민의 의사를 호민관에서 전달하고요. 요거 지우시고 앞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평민의 포교는 평민에게 적용됐다. 근데 이제 요걸 주의할 거는 이거는 초창기 때, 초기 때 얘기고 호르테시우법에 의해서 인제 뭐 평민의 포교이 평민뿐만 아니라 귀족 등 모든 계층에 적용돼요. 예,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입법권 역할을 했다. 예, 초기 때 얘기해요, 초기 때.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원래 이게 평민만 참여했지만 포풀 포풀 발음하기가 힘드네. 포풀 필로스법에 의해서 평민회가 부족해도 확대 개편되고요. 근데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귀족과 평민이 참여인데 원래 이게 이제 부족해 자체가 그 평민회는 인제 어느 정도 일정한 재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다가 이때 이제 귀족들을 참여시키면서 이제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부족회는 뭐냐면 트레이프스는 지역 단위로 이제 구성이 돼. 지역 단위로. 그 지역에 있으면 귀족이나 평민들 다 이제 한 표씩 행사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노마의 지역이 뭐 그 200 개다 그러면 한 표씩 해서 그 지역의 일종의 이제 과반수 얻는 표가 일종의 한 표 인제 해석해서 이제 국조에 참여하는 것이죠. 오늘날 대통령 선거인단 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이 돼 갖고 이제 삭스하는 형식의 이제 투표 방식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초창기 때는 평민들만 적용돼 쓰는 법만 만들었다가 그때 인제 호르테스법에 의해서 모든 계층이 적용돼 쓰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환도 백인회에서 부족해도 인제 이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할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또 백인회 권한도 부족해 이양한 것도 인제 뭐냐면 이런 호르테시법도 있겠지만 그때 이제 그 노마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이제 군사단위인 백인회를 가지고는 도저히 인제 안 된다는 거죠. 백인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군대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곳곳에 주둔기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단위에 인제 이런 부족해 테이프스회가 이제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테이프스 기준 지역 단위 기준으로 해 갖고 또 만든 게 또 하나 있어요. 인민회야. 원래 인민회도 초창기 때 그 만들어진 건데 요기도 뭐냐 활동 기준 이 인제 장악을 했다가 이게 나중에 인제 평민권이 확장하면서 지역 단위로 바뀌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인민회가 인제 뭐냐면 평민들이 주도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여기 초기에는 귀족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평민권 성장으로 모든 계층이 인제 했다. 예, 테이프스 인민회에 관련된 내용인데 테이프스 인민회는 앞에서 그 새 위회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있는데 엄연히 인제 그 노마의 민회이기도 하고요. 근데 권한이 좀 약해. 예를 들어 갖고 인제 앞에 백인의 그 부족회 같은 경우에 평민회 같은 경우에는 뭐 집정관을 선발하는 권한이 있는 데 반해서 테이프스 인민회는 집정관보다 좀 낮은 등급의 인제 정무관들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법도 뭐 인민회는 이제 서울시만 통할 수 있는 그 조례 같은 것들 좀 약한 법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던 거다. 등급이 좀 낮은 등급의 인제 뭐냐면 민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 개의 민회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 봤고 아마 시험 문제 예전에 병사에 나왔기 때문에 요게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평민회 부족해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인제 여기 보면 그 이게 이제 어느 교과서인지 제가 이게 안 적어 놨네. 하여튼 그 교과서 내용에 보면 좀 약간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노마의 상징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수리죠. 예, 독수리가 인제 그 있는데 이 독수리의 인제 의미 여기에 독수리가 있고 그 앞에 인제 SPOT라는 말이 있어. SPQT라는 말이 있어. 그 의미가 말하는 정치 체제가 뭐냐. 이건 뭐냐면 그 귀족들이 참여한 원로원과 평민들이 참여한 민회들 운영을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SPQ R은 로마 공화정 정부를 가리키는 말이자 로마의 공식 국호고요. 이게 약자일 것 같아. 예, 우리가 노마하지만 그 당시 SPQR로 인제 불렸던 것 같아, 노마를요. 그래서 그 의미는 로마의 원로원과 인민을 같이 한다. 일종의 국민국가와 비슷한 일체감을 주는 모든 사람이 법하고 평등하고 어 법역의 의무에 따라서 그만큼 정치의 권한을 갖고 그런 것들 있죠. 우리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그 뭐냐 국민하는 사람은 또 뭘 받죠? 예, 투표권을 받잖아. 원래 그 병역하고 투표권은 같이 연결돼 있어. 우리는 좀 따로따로죠. 여성분들은 이제 군대 안 가도 투표권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피를 흘린 만큼 이게 뭐 군역에 직접 참여하든 뭐 거의 보조를 해 주는
그만큼 뭐냐면 투표권을 얻는 거야. 이게 뭐냐면 서양사의 국룰이야, 일종의. 그래서 여성 투표권도 그렇게 얻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해방되자마자 서양의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고 그냥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줬죠. 예. 그렇지만 예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는 자기가 피 흘릴 만큼 줬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자기가 이제 할 만큼 의무를 할 만큼 권리를 이렇게 주는 투표권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국민적인 어떤 일체감이 형성된 것이 국민국가의 주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초창기 때 이런 국민국가 형태가 노마에서 발현됐다는 거. 물론 이게 뒤에 계승은 안 됐지만 예. 자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SPQR이 뭔지를 써하고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서양사 개론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교과서에 있거든. 예. 그래서 이게 또 유명하고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귀족들이 참여하는 원로원과 평민들이 참여하는 민회 등이 운영되었다. 자 그다음에 그 노마의 상징이 독수리잖아요. 그래서 독수리를 국가의 문장으로 사용하는 나라를 찾아보고 그 까닭을 검색해 보자. 대개 보면 독수리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노마를 계승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세요. 자 이유를 보면 자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 그래서 요 신성 로마 제국이야 우리가 이해하는데 왜 제정 러시아가 그 로마노프 왕조나 이런 나라가 왜 그 독수리를 사용하냐. 그게 다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그 콘스탄티노플이 망했잖아. 그러면서 그 중심지가 어디로 갔죠? 모스크바 넘어갔죠. 그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고 부르는 게 그인데 그래서 그 당시 동로마 제국을 계승한 나라가 일종의 제정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나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독수리를 이렇게 우리가 노마를 계승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 뭐 비잔틴 제국, 미국인데 미국도 약간 이제 노마를 계승했는 의미가 있어요. 미국의 움직이는 시스템 자체가 그, 그 노마 제국과 비슷하거든요. 시민권 제도도 그렇고. 예. 자, 하여튼 이 노마 제국의 상징인 독수리는 역사상 서양 여러 나라들 사용한 걸 보아서 노마의 계승자이자 유럽의 지배자임을 표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노마의 문화는 오늘날 유럽사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 독수리를 사용한 나라는 노마를 계승을 상징적으로 표명한 나라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노마의 자치 및 식민도시 간의 어떤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원래 그 노마라는 나라는 도시국가로부터 인제 출발했죠. 예. 우리식으로 따지면 부족국가 정도의 단위에서 이제 출발하고 옆에 이제 도시국가들을 점령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연합관계를 맺어 갖고 뭐 해 갖고 인제 확장해 나가는데 크게 두 시기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탈리아 반도 통일 시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도시국가들과 일종의 연맹체제가 형성되죠. 근데 이때 연맹체제가 뭐 평등한 관계보다는 로마의 종속된 형태로 인제 한 거고 근데 이제 지중해 정복기 그러니까 시칠리아 반도 그러니까 시칠리아 섬을 점령하면부터는 인제 뭐였다면 직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속주를 설치해 갖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인제 반도 통일기의 도시국가의 관계를 볼게요. 크게 이때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치도시, 식민도시 그다음에 노마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노마는 빼고 자치도시하고 식민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자치도시 안에도 그다음 나티움 지역의 자치도시하고 동맹도시 이렇게 인제 또 볼 수가 있는데 자 요 자치도시는 인제 노마하고 인제 뭐냐면 동맹 관계를 맺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각각의 동맹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그 권한과 의무가 달라요. 그렇지만 요 동맹 간의 그 도시와 도시 간의 동맹은 금지시키죠. 그래서 노마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맺고 도시와 도시 간의 어떤 동맹은 이렇게 금지시켜 놨다. 일종의 이렇게 권한을 분산을 분리 통치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시들은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 볼 수 있는데 원래 노마는 라틴족 계열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변에 이제 출발할 때 이 라틴족 노마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라틴족 그 도시들이 많거든요. 라티움이라고 해서 노마 주변 지역을 라티움이라고 하고 이 라티움에 여러 이제 뭐냐면 라틴족이 세운 도시국가들이 있어요. 그들과 맺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납세와 병역임을 주면서 초기에 얘들이 라틴 시민권을 부여했다가 나중에 노마 시민권을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 이 라틴 시민권은 나중에 인제 일종의 미국식 영주권의 의미로 이제 굳어지긴 하지만 초창기 때는 라틴족에게 주어졌던 시민권이기 때문에 라틴 시민권하고요.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다 노마 시민권으로 교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동맹 도시를 볼게요. 자 이탈리아 반도에는 라틴족 외에도
여러 민족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막 사비니족도 있고 갈리아족도 있고 뭐 여러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이들과 인제 뭐 싸우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동맹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들은 인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로마는 라틴 시민권이 없어요. 다만 좀 약간 하급 시민권인 이탈리아 동맹식 시민권이 있어요. 참고로 이 이탈리아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보통 인제 로마하고 이탈리아를 동일하게 보잖아요. 로마가 이제 반도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탈리아라는 의미는 이 당시에는 로마를 포함해 모든 전체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국가를 총칭할 때 이탈리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하고 이탈리아는 다른 의미야. 이탈리아라는 것은 그 로마를 포함해서 여러 그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들을 총칭할 때 지칭할 때 말하는 이탈리아고,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는 조그만 도시국가를 의미한 거야. 그 조그만 도시국가라지만 하나의 도시국가의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탈리아, 노마 제국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다른 표현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정체성을 강하면 강할수록 로마의 정체성이 약해지는 거죠. 요거와 연결, 이게 그 동일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후에 이제 그 동맹 도시들이 이탈리아 통일 그 동맹시 정쟁을 하잖아요. 그때 얘네들이 이제 내걸었던 게 이탈리아야. 우리는 로마가 아니라 이탈리아다. 로마는 이탈리아 여러 도시국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탈리아는 의미를 되게 강조하는데, 자 하여튼 그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게 좀 뒤에 있지만 권한이 좀 약해.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에 거주하는 이민족들로 구성돼 있고, 그래서 동맹 관계 전쟁 때 병역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인제 전쟁 약탈물도 또 분배한 권한도 있고, 그 일반적 피정부에게 부과하는 세금도 면제되는 지만 그 라틴 시민권에 보다는 권한이 좀 많이 약하다. 이렇게 있고요. 요 관련되는 건 시민권을 얘기할 때 좀 얘기할게요. 예. 신민도시가 있어. 신민도시는 뭐냐면 앞에서 말하는 우리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음. 노마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노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다 노마에 수용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 이제 뭐냐, 이탈리아 반도 주변에 식민도시를 만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제 나중에 그 이탈리아 반도를 벗어나서 여러 지역을 잡을 때 그 노마식 어떤 그 도시들을 만들어요, 식민도시들. 그래서 거기에 식민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당수가 노마인이거나 아니면 그 노마의 어떤 예전에 이제 친척 관계에 있는 뭐 라틴이나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들에게 상당수가 얘들이 이제 조상인 노마 신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상당수가 노마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물론 라틴 시민권 부여받는 사람이 있지만 노마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군사적 역할을 했다. 이 식민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적 방어 기지도 했고 인구 분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인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뭐 퇴역 군인들에게 인제 일종의 뭐예요, 일종의 퇴직금 종류로 해 갖고 땅을 나눠 줄 때 그 식민도시를 중심으로 해 갖고 나눠 주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또 이주시키고, 또 무산 시민들도 그들을 이주시키는 어떤 정치적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무산 시민이나 빈곤한 시민들의 연관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서 또 인제 주변의 땅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중산층 자연농민을 창출했다. 이들이 요주 여기에 이주하면서 얘들이 땅을 갖게 되면서 자연농민 창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 식민도시는 일종의 우리식으로 따지면 신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로마와 식민도시 그리고 여러 도시의 관계를 보면 분할 통치죠. 그 앞에 얘기했처럼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렇게 도시 간의 어떤 연맹을 금지시키죠. 그리고 대신에 인제 뭐냐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게 뭐냐, 계약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동맹 관계를. 그래서 분할 통치를 했다. 그래서 도시 간의 동맹을 금지시키고 동맹제 대우를 하면서, 그렇지만 인제 자치를 인정하지만 군사권과 외교권은 자기가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혜택이 있어. 물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시민권의 종류에 따라 혜택의 정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자 뭐 자유교육 보장을 하거나 대외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를 자치적으로 운영하거나 노만과 통상권과 통원권을 허용하거나,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라틴 시민권이나 이제 이탈리아 동맹식 시민권을 가진 곳 사람 중에 좀 뛰어난 사람들을 또 수혈을 하죠. 그래서 이제 노마 시민권을 이제 뭐냐면 주는데, 그래서 인제 약간 미국의 어떤 시민권 제도하고 비슷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팽창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새로운 피를 계속 공급받잖아요. 예, 이주민들. 그중에 인제 뭐냐면 영주권도 주기도 하고, 그중에 인제 또 노마 미국 시민권을 주면서 이들에게 인제 뭐냐면 새로운 이제 피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마하고 미국하고 좀 약간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예. 자, 근데 이런 관계는 그 반도 통일기 도시국가에서 끝나고 지중해 정복기 때는 아예 인제 그 지역을 장악하죠. 우리가 인제 한 것처럼 식민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직접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속주를 파견해. 예. 그래서 인제 총독이나 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파견하거나
징세 청구인들을 파견했는데 이게 좀 잘못됐네. 그래서 하여튼 징세 그 총독 파견 징세 청부인 같은 걸 파견하거나 이 징세 청부인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세금을 이제 뭐냐면 이때 아웃소싱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대신 이제 받고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중에 수술대고 이제 중앙에 올리는 사람인데 요것도 잠시 있다가 나중에 인제 뭐 뒤에 얘기했지만 아 행정공무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 재정 시기이기 때문에 요때 원로원이 통치하는 이제 숙주와 황제가 관할 속주로 나누죠. 요거는 뒤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속주나 또는 이제 직할지 황제가 이제 직접 통치하는 거. 이거 가나안 속주는 황제가 인제 뭐냐면 통할하는 곳이고 여기는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거. 황제 개인의 것이 지역인데 하여튼 요런 지역들을 이제 한다. 그래서 일종의 도시국가 형태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동맹 형태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방식이고 속주나 직할지로 해 가지고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거는 재정 시기 때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재정 시기 때.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시민권 보죠, 시민권.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양사 개론에 그 시민권 관련된 내용이 너무 어설프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인제 뭐 간단하게 있고 뭐 생략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제가 다른 이제 책들을 인제 고려해 가지고 해서 좀 약간 정리를 해 봤어요, 시민권 관련된 내용들요. 예. 자 시민권은 인제 그리스하고 좀 다르죠.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과 좀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시민권 정책을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전쟁이 빈번해지면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인 남자 수가 줄어들면서 국력이 약해졌죠. 근데 로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피정복민들에게 시민권을 개방을 해.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이제 100% 주는 건 아니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시민권을 개방함으로써 그 당시 적절하게 인제 뭐냐면 외부 뭐 또 새로운 피를 받아서 그 당시 이제 노마의 군사를 사용해 갖고 인제 팽창에 이용했고 너무 또 이렇게 만약에 개방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통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요걸 이제 서양사 강의에서는 시민단의 중추적 외형 구조를 형성했다. 되게 어려운 말 써 놨어. 되게. 근데 이제 앞에 한마디 이런 내용이에요. 외부적 내부적이긴 한데 이거 그냥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노마의 시민권을 뭘로 인제 했냐. 그게 초창기 기준에 3 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노마 시민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약간 영주권하고 비슷한 미국의 영주권 비슷한 라틴 시민권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참여권 전혀 없는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이 있어요. 이렇게 3 가지로 나눴어. 그래서 참여권 유무에 따라서 완전한 참여권을 갖고 있는 이제 로마 시민권 그다음에 이제 로마에 거주할 때만 일시적으로 인제 뭐냐면 참여권을 갖고 있는 라틴 시민권 아예 참여권이 없는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 3 가지 부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제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은 없어지고요. 뒤에 있지만 이제 동맹시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라틴 시민권이 있다가 라틴 시민권도 인제 일종의 영주권을 이제 활동했다가 활용하다가 요것도 없어지죠. 그래서 다 로마 시민권 통합되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재정 시기 때 그 당시 이제 누가 칼라칼라 황제가 칙령을 내리죠. 안토니우스 칙령인가 그걸 내려 가지고 그걸 뭐냐면 모든 이제 로마의 시민들은 다 속주면 노예를 제하고는 다 로마 시민권을 줬어 주잖아요. 자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참정권이 완전히 있는 거예요. 이때 참정권이라는 거는 선거권도 있고 이제 자기가 후보자로 오르는 피선거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때 이제 그 노마 시민권 완전한 시민권이 이게 최상의 시민권이고 피정복민들에게 라틴 시민권하고 이탈리아 도시 시민권을 줬는데 먼저 라틴 시민권을 볼게요. 이 라틴 시민권은 어원이 왜 라틴 시민권이냐 하면 앞에서 이 로마가 출발할 때 라티움 지역의 도시국가에서 출발했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었고 이런 라틴족들이었어. 같은 이제 혈통이고 문화고 뭐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들과 이제 동맹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들에게 줬던 것들이 뭐냐면 일종의 라틴 시민권이에요. 라틴 시민권. 그래서 라틴 지역의 거주민 자치도시나 일부 식민 도시들에게 부여를 했던 것이 라틴 시민권이다. 그런데 이제 후기 때 대상 지역이 확대지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라틴 시민권, 라틴족들에게 부여했던 것들인데 이 라틴족도 인제 점점 인제 노마 시민권을 받으면서 이 라틴족은 다 이제 노마 시민권 받게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됐던 게 뭐냐면 제국이 인제 발전되면서 여러 지역을 점령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밑에 토속 지배층들 있죠. 그들을 이제 포섭을 하기 위해서 라틴 시민권을 줬어요, 라틴 시민권. 그래서 이 당시 인제 그 노마에 협력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유적자들에게 일단 라틴 시민권을 주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앞에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가 팽창하면서 곳곳에 또 노마식 그 도시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한 사람들이 되게 이제 협력자들이나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 지방의 유지들, 세력가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줬던 거야. 거기에 인제 그 계획 도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노마에 더 충성하고 시간이 지나면 노마 시민권을 줘요. 예. 그래서 이 라틴 시민권은 이때부터는 노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중간 단위의 시민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라틴 시민권 얻고 그다음에 노마 시민권 얻는 그러니까 원래는 라틴족에게 주었던 시민권인데 후기 때 이제 제국으로 발전되면서 노마 시민권 얻을 수 있는 중간 단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토속 그 지배층들이랑 노마에 협력했던 사람 그다음 노마에 이제 만든 이제 속주시 시민도시에 만들었던 그 계획도시에 만든 거주한 사람들에게 줬던 게 라틴 시민권인데 근데 이 라틴 시민권의 의미가 없어졌죠. 앞에서 탈락한 형제가 노마 시민권을 다 줌으로써 라틴 시민권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여하튼 그럼 권한이 뭐냐? 그러니까 통상권과 통원권이 있고 이건 뭐 이탈리아 이제 동맹 도시 시민권도 있고 하여튼 그 차이가 뭐냐 요게 차이가 있죠. 로마에 있을 경우에 트레이포스에 투표권을 줘.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참정권이 이제 피선거권은 주지 않지만 투표권을 줬다, 선거권을. 그리고 노마에 또 장기 영주할 경우에 노마 시민권도 부였다. 그래서 노마 고급 정무관에 대한 항소권 및 식민지 정무관 그 가족들이 노마 시민권 부여 기회를 또 권리를 추구하면서 일종의 중간 단위의 어떤 시민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락한 황제가 이제 안토니우스 칠령을 내면서 노마 시민권이 이제 모든 시민들에게 주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칼라칼랑제가 좀 약간 뒤에 얘기했지만 일종의 노마 시민들에게 얻을 수 있는 세금을 얻기 위해서 인제 다 줬거든요. 뭐 상속세하고 노예 해방세인데 좀 잘못했어.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약간 차별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원동력이 형성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대하면 의미가 없어지잖아. 어 그래서 인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볼 게 좀 약간 하급 시민권이 있어. 이게 좀 알려지지 않지만 이탈리아 도시 시민권이 있어요. 아까 인제 이탈리아 반도에는 라틴족 외에도 여러 인제 이민족 들이 같이 살고 있고 그런 이민족 자치도시에게 줬던 것이 이탈리아 도시 시민권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트레이포스 참정권이 없지만 그 앞에 이제 라틴 시민권이 있는 로마인의 통상권과 통혼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에 참여했을 때 인제 뭐냐면 또 이게 약탈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 입장일 때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이게 좀 하급 시민권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인제 "우리도 나티 시민권, 노마 시민권 달라." 하면서 이탈리아 동맹시 전쟁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노마가 처음에 안 주려고 하다가 굴복했죠. 그래 갖고 결국 이탈리아 동맹시 전쟁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노마 시민권과 라틴 시민권을 이제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의미가 인제 앞에 얘기했죠.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반도의 모든 이제 뭐냐면 민족들과 도시를 의미한 거고 여기에 노마라는 건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하나의 도시 국가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탈리아, 노마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 그래서 이탈리아만 정체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마의 정체성은 뭐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탈리아 도시 동맹 정책을 왜 이렇게 이탈리아 붙였냐면 이 당시 그 사람들이 이탈리아라는 걸 되게 강조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요게 갖다 붙인 건데 자, 이 시민권의 정책의 의의를 보면 일단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기출에. 의의를 쓰라고 나왔어. 일단은 이탈리아 반도 통일이 영토 확대에 크게 기여했고요. 그리고 이 시민권 정책을 통해서 전 국민하고 피전 국민 간의 어떤 대립을 해소했다. 우리도 이제 같은 노마인이다. 그래서 노마의 계기는 바에는 노마 시민권을 얻어서 그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올려준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노마의 일체감을 이제 부여해 줬다. 일종의 오늘날 근대 국가의 어떤 근대 국가 시스템의 어떤 것을 도입을 했다. 그러니까 원형을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군대 참여해서 징병하면서
군대에 참여해서 이제 하고 거기에서 시민권을 얻잖아. 의무를 행사하면서 권리를 얻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시민권 정책 의 관련된 내용들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요 부분은. 예. 자, 그다음에 노마의 팽창과 사회적 변화를 보세요. 자, 노마가 인제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이제 가속 팽창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제 뭐 포에니 전쟁이 해 갖고 요쪽 지역, 서부 지중해 지역을 장악했고, 그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마케도니아 전쟁을 비롯해서 세 번의 이제 마케도니아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세바쿠스 왕조와 뭐 프토르마이오스 왕조 해 갖고 동부 지중해를 장악하죠. 그러면서 인제 노마가 팽창하면서 종전의 도시국가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무너지게 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몰락들이 그 사회 경제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인제 뭐냐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그아쿠스 형제 개혁도 일어나고 등등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점을 마련했던 전쟁이 포에니 전쟁이야. 예, 포에니. 포에니 전쟁을 좀 볼게요. 이 포에니 전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났죠. 1차 포에니 전쟁, 그다음에 2차 포에니 전쟁, 그다음에 3차 포에니 전쟁. 결국에는 이제 카르타고를 상대로 그렇게 이겼던 전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포에니 전쟁이 왜 포에니 전쟁이냐 하면 요 카르타고가 있죠. 요게 카르타고거든요. 오늘날 티니지 있는 부분에 카르타고 도시 국가가 있어요. 요 카르타고가 이제 누가 위해서 세워졌냐면 페니키아인들이 세워진 거야, 페니키아. 페니키아인들의 식민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페니키아인들을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엔이라고 했어. 네. 그래서 포에니아가 싸웠다, 페니키아인들과 싸웠다 해서 이걸 포에니 전쟁을 불렸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포에니 전쟁의 그 원인을 보면 원래는 로마가 인제 이탈리아 팽창 시기 때는 얘하고 충돌할 일이 없었죠. 얘는 인제 요쪽 서부 지중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던 그 세력들이고, 주로 해상 세력이고, 로마는 아직까지는 해상 세력보다는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한 이탈리아 반도에서 좀 큰 세력들 그 정도였는데,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데 문제가 생긴 거야. 얘네들이 인제 장악하고 나서 이 서부 지중해 쪽으로 인제 진출하려고 하니까 요게 누가 인제 딱 맡고 있는 거죠? 예. 이 카르타고가 이제 맡고 있는, 카르타고가 이제 요 본토고, 요 주변에 이제 식민 도시들이 많고 식민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카르타고를 없애야지 요 서부 지중해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중해 해상권을 둘러싸고 결국에는 일어난 것이 포에니 전쟁이다. 이게 이제 배경이고요. 그러면 카르타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카르타고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페니키아 식민 도시에서 출발했죠. 오늘날 티니지 부근에 있는 그 중심에서 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본토지만 요 주변의 지중해 연안 지역에 여러 식민 도시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최고 집정관 두 명이 통치했고요. 귀족적 평예를 있고 민회를 구성했다. 약간 이제 뭐냐면 놈하고 좀 비슷한 정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약간 이제 좀 다른 게 군사 제도야. 이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노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와 군사가 연결돼 있잖아. 백인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근데 여기는 정치와 군사가 구분돼 있어. 그리고 군대가 작다는 인종으로 구성돼 있어요. 용병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예. 얘는 이 시민군인데 말해서 얘네는 주로 용병대야, 용병대. 그래서 인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은 이제 전투는 되게 잘하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쟁이 인제 뭐냐면 상승기에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쪼금 불리하다 싶으면 이 도망을 가거나 배신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용병대 특징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인제 이탈리아하고 로마하고 싸울 때 나타나게 되는데, 자, 하여튼 경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했다. 해상 세력이었다. 그리고 얘네들이 또 해상무역을 했기 때문에 뭐가 발전되냐면 해군이 발전됐어요. 해군이 되게 커요. 원래 이제 초창기 때 이제 포에니 전쟁을 할 때 노마는 해군, 전문적인 해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화물선 좀 이용하고 상선 이용해서 거기에 군대 세워 있고, 그 당시 이제 뭐라 하죠? 이거 이제 발판을 이제 건너서 발판 던져 가지고 싸워 가지고 육전 형식으로 해 갖고 이제 싸우는 방식이 이제 했는데, 그 포에니 카르타고는 이에 반해서 전문적인 해군들이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럼 1차 포에니 전쟁을 보겠습니다. 1차 포에니 전쟁은 인제 여기 뭐냐면 시칠리아 섬 때문에, 시칠리아 섬은 이탈리아 본토에서 떨어지는 그 밑에 있는 남단에 있는 섬이잖아요. 여기 이제 뭐가 많아요?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제 그때 그리스 식민 도시 간에 어떤 이제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인제 용병들이 그 내전 과정에서 용병들이 각각의 도시 용병들이 카르타고하고 노마의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인제 카르타가 노마가
개입을 하게 되죠. 그 복잡한 과정은 제가 인제 260 그 주에다 적어 놨는데 그냥 뭐 그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어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 볼게요. 여기 잠깐 일 차 포에니 전쟁의 배경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읽어 보겠습니다. 이거 위로에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BC 265 년에 시칠리아 시라쿠사의 왕이었던 이 시라쿠사는 이제 이탈리아 저기 그리스계 식민 도시 중에 하나예요. 왕이었던 아가토클레스의 용병 대장은 해고돼 어 왕 아가토스 용병대장은 해고되자 불만을 품고 신라성 북쪽 끝에 메시나를 점령하고 주변을 공격했다. 그러나 그는 시라쿠사의 공격에 반격을 받고 도리어 수세에 몰리게 되었고 그가 카르타고에 구원을 요청했고 시칠리아 반란에 대해 당시 이제 서부 시칠리아 지배하고 카르타고는 메시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고 강망하고 있었던 노마는 그 남이탈리아가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식민 도시 장악하고 있었던 노마가 그리스 식민 도시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 남이탈리아 그리스 식민시에 카르타고에 영향을 미칠 것을 판단하고 개입했다 하면서 뭐냐면 인제 이렇게 네 분이 각각 노마와 카르타고에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전쟁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전쟁 초반에는 노마가 좀 불리했어. 앞에서 얘기했지만 노마가 전문적인 그 해군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좀 불리했지만 노마가 기지를 발휘해서 아까 지금 인제 함대를 이제 상선을 이제 좀 함대식으로 운영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배 그 당시엔 충각이 돼 갖고 배를 부닥쳐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격파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면 이 불리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일단은 배를 이제 근접을 해 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사다리를 놓쳐. 이게 뭐라고 부르긴 한데 이름을 까먹었어. 하여튼 사다리를 묶어 놓고 이 당시 인제 그 로마의 병력들이 요걸 일종의 방패로 해 갖고 이제 방패막을 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제 그 육전대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다리 사다리인가 하여튼 여기를 통해서 어 거치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 카르타고를 건너가요. 그래서 어 금접전 형태로 인제 거기 있는 카르타고의 이제 해군들을 격파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인제 요렇게 하나를 쏴도 의미가 없는 게 얘네들이 여기 방패로 딱 막아 놨기 때문에 보호하고 그 육전대들이 인제 근접하면 여기 갈고리 던져 가지고 갈고리 받침대 같은 걸 던져 가지고 여길 이제 해서 이렇게 건너 갖고 이렇게 격파하는 방식으로 승리했다. 그렇지만 노마가 인제 이 정쟁을 통해 알게 된 거는 '아 해군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상으로 확대하려면 전문적인 해군이 필요하다는 걸 인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투를 계기로 해서 한 해군 창설의 그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인제 신라섬을 이제 속초에 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일종의 동맹시 형태로 해 가지고 인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예속화시켰지만 여기는 이런 식이 아니라 직접 인제 뭐냐면 지방간을 방해해서 직접 통치를 하게 돼요. 이 속초에서 했고 이걸 계기로 해 갖고 이때부터 나중에 인제 다시 이탈리아 반도에 여러 영토를 할 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속초 삼고 요게 인제 뭐냐면 관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총통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초창기 때는 법정관을 파견해서 징세 첨부 제도를 도입했는데 요걸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이제 노마가 초창기 때는 관료 제도를 그렇게 지방 관료 제도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여기 뭐 에키테스 계층 같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세금을 징수로 아웃소싱하죠. 맡기면 그들이 인제 그거 세금을 징수해서 그중에 자기 일부는 스스로 다 갖고 나머지를 노마에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재정 초기 때 바뀌어지죠. 이거 뒤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옥타비아누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부정부패가 많다 보니까 이걸 개선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아예 그 징세 청구 제도를 없애 버리고 직접 노마의 관리가 이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러니까 카르타고는 시치아섬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사르디아나 코르시카 같은 주요 지중해 섬들을 노마에 양도를 해.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는데 일단은 뭐 지도를 좀 보고 판단할게요. 여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 여기 보시면 인제 섬들이 있죠. 코르시카 섬이 있고 사르디아 섬. 이게 상당히 지중해 서부 지중해 중요한 거점이었는데 원래 이걸 카르타고가 가지고 있었는데 요 섬을 누구한테 양보했다? 로마한테 양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한테 양보하는데 요 섬들이 참 중요하죠. 이 코르시카 섬은 뭘로 유명하죠? 이 나폴레옹이 인제 여기 해 가지고 태어난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자 하여튼 요렇게 인제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포에니 전쟁 볼게요. 2차 포에니의 전쟁의 주역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본토고 요쪽 지역이야. 그 당시 스페인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히스파니아 지역이라고 했어요. 히스파니아 지역. 그래서 이 히스파니아 지역에 그 당시 인제 그 카르타고가 식민지를 상당수가 인제 많이 만들었거든요. 물론 여기에 있는 식민지가 다 인제 뭐냐면 그 카르타고 식민지 도시는 아니지만 상당수 많은 지역이 인제 뭐냐면 그 카르타고 그 정복지로서 큰 역할을 했어요, 여기 식민 도시.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그 당시 이제 요 지역을 신카르타고라고 했어. 예. 그래서 신카르타고가 있고 이 신카르타고의 인제 뭐냐면 그 총독이 누구였냐면 하니발의 아버지였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하미카르 바르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1차 그 뭐냐면 이 포에니 전쟁에 복수를 위해서 여기에 군대를 막 양성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하니발이 요 더 군대를 양성해 가지고 뭐냐면 그 당시 인제 여기 강상이 많았거든요. 강상 개발 작업 이후에 군대를 더 양성해서 공격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어떤 식으로 그냥 공격했냐면 여기 보면 큰 산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탈리아 넘어가기 전에. 여기가 피레네 산맥이고 여기가 알프스 산맥인데 보통 이제 카르타고 공격을 알프스 산맥만 인제 넘는데 피레네 산맥도 넘었어요. 이 스페인 사람들이 좀 약간 억울해하더라고. "우리 왜 이 피레네 산맥도 넘었는데 이게 역사에서는 부각이 안 되냐." 그래서 하여튼 피레네 산맥을 넘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가지고 이제 북쪽을 공격한 거야, 이탈리아 북쪽을.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은 그 보통 그 카르타고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강하죠? 해군이 강하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요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서 공격하면 되지 해도. 근데 왜 그러냐면 이미 로마가 인제 요쪽 지형의 해상권을 다 장악했고 그리고 거점이었던 코르시카 섬과 사르디아 섬이 로마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쪽으로 넘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육로를 선택을 했던 거고 결국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왔거든요. 근데 이 코끼리들이 알프스 산맥의 높은 고산지대에 올라가기 힘들으니까 픽픽 쓰러져. 그래서 실제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딱 살아남은 코끼리는 한 마리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 코끼리 부대가 큰 역할을 했던 건 아니에요, 여기서. 거기에다 또 알프스 산맥을 넘은 과정에서 이제 고산병 걸리고 또 적의 습격도 받고 등등 해 가지고 결국에 병력도 많이 손실됐어. 예. 그래 갖고 이 북쪽 지역에 아직까지 이탈리아 통제 밖에 있었는 갈리아인들이 있어. 갈리아인들은 이 민족 집단보다는 그 당시 이제 야만족들을 의미할 때 인제 갈리아라고 했는데 이 갈리아인들을 인제 일종의 후속 부대로 인제 통합을 해 갖고 인제 좀 인원 좀 보충받고 그다음에 노마를 인제 지역을 이제 휘젓고 다녔죠. 근데 이 사람의 좀 특징이 뭐냐면 노마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뭐냐면 노마 주변만 이제 때리고 간 거야, 노마. 어. 그래 갖고 그래서 이제 전투할 때마다 이 사람이 전투 되게 잘하냐 한 3-4번 주요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냐면 이제 이 한니발은 연전 연승한 거야. 이 사람이 밥만 먹고 하는 게 뭐냐면 맨날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까. 전쟁의 안들 신이죠. 그래서 여러 전쟁 중에 유명한 전투가 있죠. 이게 여러 번의 전투가 있긴 있는데 칸네이 전투가 있어, 칸네이 전투. 이 칸네이 전투 또는 인제 뭐냐면 칸나 전투라고 또 해요. 이게 발음 표기가 그런데 여기에서 노마군이 왕창 깨졌죠. 거의 노마 병력의 90% 이상을 이렇게 잃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제 요 전투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제 밀집대형 형태로 이제 노마군이 이렇게 쭉 돼 있으면 이 기병들이 옆에 있죠, 보조 부대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공격할 때 어떤 식으로 공격했냐면 아 일단은 얘들이 차근차근 공격하면 그 밑에 있는 부대는 이제 갈리아 부대 좀 약체로 해 갖고 인제 일종의 모도 역할을 한 거야. 딱 뒷받침하는. 그래서 얘네는 버티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네들이 공격하면 버틸 때 요 옆에 인제 정예군을 인제 투입하죠, 양 측면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할 때 절대 얘들이 이렇게 보자기를 값싸는 것처럼 얘네들이 옆에서 공격한 거야. 그 밀집 대형의 문제가 뭐냐면 측면 공격이 약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병들은 인제 누미디아 기병을 이용해서 노마 기병들을 뭐냐면 처단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 있을 때 이제 얘네들 영쪽에서 이제 정예병들이 공격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서는 망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누미디아 기병들이죠. 누미디아 기병들이 인제 그 뒤에서 인제 뭐냐면 노마군을 격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마군들은 양쪽으로 공격해 왔고 앞으로 나가려니까 갈리아 병사들이 이제 버티고 있고
뒤에서는 이제 노마 애들이 이제 기병들이 막 때리고 있는 거지 막 망치해서. 그러니까 그 밀집대형 형태에서 이제 뭐냐면 이게 앞으로 나가기 그 상가상가이 뭐예요 이렇게 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압박해 오니까 애들이 창을 움직일 수 없는 칸을 움직일 수 없는 거야. 너무 이게 밀집된 형태로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양파가 깎이는 식이고 양파 껍질가 보면 이게 하나씩 벗긴 식으로 계속 뭐냐면 노마병들이 이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 나가는 거야 소모병처럼. 그 칼이나 창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그 뭐냐면 여러 명의 이제 뭐냐면 그때 참여했던 이제 그 집정관도 죽고 그 병력의 90% 이상을 상실했다고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노마 시위와 뭐냐면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면 이때 인제 뭐냐면 얘가 그 하니발이 노만을 공격해서 직접 이제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노만을 그 후에도 계속 공격 안 해요. 어 계속 주변만 돌고 돌아.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있는데 이때 인제 왜 그러냐면 인제 하니발 입장에 볼 때는 일단은 그 노마을 공격하면 이제 공성전을 해야 되는데 그 하니발 군대에 공성전 장비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니발 입장에 볼 때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노마의 동맹 도시들이 배반을 해 가지고 누구한테 자기한테 붙을 거라 생각한 거야. 그럼 심안 들이고 이제 노마는 말려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노마의 그 도시 국가들 동맹 도시들이 하니발 쪽으로 붙은 사람이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다 노마한테 충성 관계를 유지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니발이 예상하지 못한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파피루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전술을 냈죠. 이 사람은 하니발하고 직접 싸우면 싸울수록 하니발도 깨지죠. 이게 전쟁의 신이 아니야 하니발이. 그러니까 지연전을 냈어. 그래서 하니발 본군은 이제 할 때 전면전할 거 치고받고 이제 게릴라식으로 하다가 보급로를 끊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니발군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소모전 양상이 되면서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그 인력이 소모돼 갖고 이제 러시아한테 지고 이제 똑같은 꼴을 당하고 아무리 전쟁의 신이 나도 이게 계속 소모되는 병력이나 보급물자를 그 공급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거기다 해상 보급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저기 그 해상 패권은 다 노마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해상로를 통해서 보급도 못 받고 결국에는 이제 거의 뭐냐면 나중에 가면 지치고 지친 상태에서 그때 스킨피오가 어딜 치죠? 어 역공을 해 갖고 그 당시 이제 카르타고를 치죠. 본토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본토를 친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자기가 스킨피오가 이제 여기도 치고 여기도 차고 여기도 인제 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본거지하고 본토를 치고 그러니까 병력을 철수해 갖고 결국에는 카르타를 건너가죠. 그래서 자마 전투에서 인제 뭐냐면 깨지게 되는데 이때 인제 자마 전투에서 앞에서 언급한 그 누미디아 기병대 여기가 누미디아예요. 원래 이 누미디아 지역이 그 뭐냐면 신라 여기 카르타고의 이제 종속국이었는데 얘네들이 배반을 했어. 그래 가지고 로마군에 붙어 가지고 결국에 자마 전투에서 스키피오한테 깨지게 되죠. 그래서 하니발은 이제 다들 도망을 갔죠. 예. 그래서 요 칸나이 전투에서는 그 당시 칸나이 전투에서는 스키피오가 이겼지만 요 유명한 자마 전투에서는 이 스킨피오가 아니 칸나이 전투에서는 하니발이 이겼지만 유명한 자마 전투에서는 이 스킨피오가 이겼다. 잠마 전투하고 칸나이 전투 칸나이 전투 요거 외워두세요. 칸나이 전투, 자마 전투. 자, 그래서 이 칸나이 전투 이후에 이탈리아 동맹을 형성했고 그 당시 동맹을 형성 그 시다쿠라의 마케도니아 동맹을 형성하는 등 했지만 이게 주의할 거는 이게 동맹을 형성을 얻었다는 건 일부 도시 동맹 도시. 그래서 주로 남이탈리아 지역의 동맹 도시들에게는 협력했지만 90%는 계속 이탈리아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이탈리아가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했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보급로가 끊기고 결국에는 졌죠. 자마 전투에서. 예. 자, 결과 이제 2차 그 포에니 전쟁의 결과 서부 지중해 패권을 인제 뭐냐면 그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농토가 파괴로 로마의 소는 계층이 몰락해. 그래서 오랫동안 인제 그 전쟁에 나가 있었고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그 하니발이 이탈리아 본토를 휘젓고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농토들이 파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인제 이 소노 계층들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 땅을 누구한테 팔았죠? 예. 노비에스와 에퀴테스한테 팔으면서 그때 이걸 이제 불려 가지고 만든 게 라티푼디움이죠.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리고 카르타고가 몰락을 했다. 가혹한 후전 조건 때문에 했는데 자 3차 포에니 전쟁을 좀 볼게요. 자 3차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가 뭐냐면 몰락을 하더라도 이게 원래 저역이 강한 나라잖아. 예 해상무역을 번성하고 배상금 막대한 배상금도 그냥 몇 년 만에 갚았어. 그러니까 인제 노마가 인제 '아이 카르타고 그만 놔두면 어떻게 돼? 나중에 더 커지겠다.' 생각을 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누미디아라는 나라가 있죠. 이 누미디아나는 이제 원래는 그 카르타고의 속국이었는데 이미 이제 2차 그 뭐냐면 포니 전쟁 이후에는 그 로마 쪽에 붙었다고 했잖아요. 그 누미디아 왕을 인제 뭐냐면 계속 편지를 보내서 "여길 쳐라 카르타고를." 그러면 카르타고가 인제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로마한테 좀 싸움 좀 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우리가 좀 싸울 테니까 허락 좀 해 달라." 왜냐면 후전 조건 안에 그게 있어요. 카르타고와 다른 나라와 교전할 때는 꼭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로마가 허락을 안 해 주는 거야. 그냥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받으니까 공격받으니까 카르타가 열받죠. 그래서 누미디아를 공격해서 쳐부셨는데 이게 인제 뭐냐면 "노마의장 협정 위반이다." 하면서 그걸 빌미로 해서 카르타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카르타고가 당한 거죠. 아직까지 카르타고가 인제 뭐냐면 그 전후복구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로마군이 병력을 막게 되니까 협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카르타고가 이제 그 노마가 요구한 게 "그러면 너네들 다 무장 해제를 해라." "아 좋다." 그래 가지고 카르타가 무장을 해제했는데 로마가 들어줄 생각 없죠. 그냥 물러나지 않고 다시 카르타를 공격하니까 속았다는 걸 알고 카르타고가 "안 되겠다." 해서 자체 방어를 또 하기 시작해. 그 안에 인제 뭐냐면 다시 무기도 만들고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총력전하는 거야. 포위전을 한 3년 동안 했는데 겨우 간신히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를 점령하고 나서 이 카르타고 시내를 다 뭐냐면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도시를 다 파괴시키고요. 그다음에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과 그 뭐냐면 그 아이들을 노예로 이제 데리고 가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 이 카르타고는 멸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런 포에니 전쟁 결과 인제 여러분들 인제 서부 지중해 패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죠? 예. 그 당시 노마한테 넘어갔고요. 그 동부 지중해 패권도 인제 있는데 동부 지중해 패권 관련돼서는 좀 자세히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 갖고 제가 인제 이걸 좀 정리를 좀 했긴 했어. 이게 서양사 강의에 좀 있거든요. 그 서양사 강의인데 그래서 동부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 요쪽이잖아요. 아시아 쪽에 있는 거죠. 이게 아시아 쪽이 훨씬 더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번성한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지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지문은 번호는 50 번입니다. 예. 그래서 뭐 가정을 보면 인제 셀라우쿠스 왕국 전쟁이 있고 마케도니아 전쟁 뭐 이집트전 아티오니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인제 뭐냐면 어 동부 지중해를 점령했는데 그 마케도니아 전쟁이 인제 그 주요 내용이죠. 1 차, 2 차, 3 차인데 제가 이거까지 좀 하기는 좀 그래. 여기 보면 뭐 이모스 선언도 나오고 아야톨리아 연맹도 있고 있는데 아카이아 동맹도 있고 하는데 요거는 임용 시험에 나오기가 좀 그래서 좀 제거하고 내년에 제가 그 좀 약간 심화된 형태로 그 서브노트 강의 교재 또 강독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보조교 이걸 이용할 텐데 요때 좀 설명 얘기를 하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되네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만 넘어갈게요.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인제 동부 지중해도 이런 이제 셀라우쿠스 전쟁 뭐 마케도니아 전쟁 뭐 등등 해 가지고 결국엔 뒤에 얘기했던 악티온 해전을 통해서 동부 지중해 패권을 이제 장악하면서 인제 일종의 노마가 지중해의 장악을 다 했죠. 그래서 지중해가 일종의 노마의 호수가 돼 버린 거야.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복 전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득도 얻지만 그에 따른 혜택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군사적 어떤 부작용들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에 이런 것들이 노마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어떤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그 밑에 있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노마 공화정 후기 때 얘기죠. 왜 노마 공화정이 무너져서 이런 게 재정으로 넘어갔는가 요 부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은 잠깐만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요 부분은.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내일 뵐게요. 내일 보겠습니다.